당신 미쳤어? 정신병자랑 결혼을 해?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담배 연기와 함께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낡은 사발에 담긴 막걸리를 입에 댔죠. 1998년 늦가을, 전남 구례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제대로 된 말도 못해. 이유도 없이 웃다가 울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 강민은 38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노총각이었죠. 아침 5시면 밭으로 나가 고추를 따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지어 먹었어요. 기와집은 낡았지만 넓었고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죠. 강민이 너 진짜 그럴 거야? 이장이 다시 물었을 때 강민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저 혼자 늙어가는 게 더 무서워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미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강민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칠 정도로 단조로웠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부모님의 밭을 물려받았어요. 농사는 성실하게 지었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장가를 가려 해도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죠.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긴 한데 뭔가 좀. 중매쟁이들이 강민을 평가하는 말은 늘 이랬어요. 끝까지 완성되지 않는 문장이었죠. 무언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30이 넘어서부터 강민은 포기했습니다. 밭일에만 집중했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수확했죠. 겨울엔 움츠러든 채로 다음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새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총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중매인 박 씨가 찾아온 건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있어. 박 씨의 얼굴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기대와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광주 쪽이야. 나이는 28이고. 강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8이면 10살 아래였어요. 그런데 박 씨의 다음 말에 그 반짝임은 곧 사라졌죠.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해. 무슨 문제요?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 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래는 멀쩡했대. 고등학교도 나왔고. 근데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 그 뒤로 정신이 좀 아이 같다고 해야 하나.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피하고 그래. 부모님은요? 없어. 먼 친척 집에 얹혀 사는데 거기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강민이 너 그 집에선 이 여자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어요. 그 모습이 자기 신세 같았죠. 한번 만나볼게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야? 예. 어차피 저한테 다른 인연도 없잖아요. 만남은 일주일 뒤에 잡혔습니다. 장소는 구례읍내 작은 다방이었어요. 강민은 처음으로 양복을 꺼내 입었죠. 어머니 장례 때 입었던 검은 양복이었습니다. 좀이 슬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모아져 있었죠. 박 씨가 인사를 시켰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은서야, 인사해. 이분이 강민 씨야. 은서. 박 씨가 임시로 붙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사고 이후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강민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은서가 갑자기 웃었어요. 이유 없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창밖에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웃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것 같기도 했죠. 그 웃음은 아이 같았어요. 순수하지만 어딘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강민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랑 살겠다.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나중에 생각해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중요한 건 그 웃음이 자신의 빈집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였어요. 결혼은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식은 마을 회관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신부 측에서 온 사람은 친척 아주머니 한 명뿐이었죠. 신랑 측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어요. 은서는 연분홍 한복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빌려준 거였죠.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뻤어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순수해 보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은서는 웃었어요. 절을 할 때도 사진을 찍을 때도 웃었죠.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게 뭐야, 정말. 강민이도 참 불쌍하네. 평생 저 사람 뒷바라지 하려고 장가든 거지, 뭐. 강민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은서의 손을 꽉 잡았죠.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은서요. 강민이 은서에게 속삭였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요. 나한테 와줘서 고맙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죠. 하지만 강민은 괜찮았어요. 대답이 없어도 그 웃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은서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강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담요를 덮어주고 마루에서 잤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은서는 밥도 하지 못했고 빨래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끓이다가 불을 끄는 걸 잊어버렸고 빨래를 하다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기도 했죠. 강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챙겼죠. 은서야, 밥 먹자. 은서야, 씻어야지. 은서야, 자자.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은서는 때로 대답했고, 때로 웃었어요. 때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집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으니까요. 밤이면 은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강민은 잠들었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죠. 그리고 어느 날 은서가 말했습니다. 네, 아파요. 강민은 깜짝 놀라 보건소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검사 후 웃으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아이는 괜찮을까? 자신이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은서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본 강민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자.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또 밥 태웠어. 첫째 민준이의 외침에 강민은 밭에서 허겁지겁 뛰어내려왔습니다. 2008년 여름 결혼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였어요. 부엌에선 연기가 피어올랐고 은서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구경하고 있었죠. 괜찮아, 민준아. 아빠가 다시 할게. 강민은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탄 냄비를 치우고 새로 쌀을 씻었어요. 민준이와 쌍둥이 동생들, 그리고 막내까지. 내 아이의 밥을 챙기는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38배 결혼했던 강민은 이제 48이었어요. 아니, 겉모습으로는 55쯤 되어 보였죠. 머리는 반쯤 희끗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손등의 핏줄은 툭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10년 동안 농사와 집안일, 그리고 내 아이 육아를 혼자 감당한 흔적이었죠. 사람들은 강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강민이 저러다 먼저 죽겠어. 그래도 애들은 씩씩하게 잘 크더라. 기적이지 뭐. 저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멀쩡하게 자란 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건강했고 밝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민준이는 엄마 대신 동생들 밥을 먹이는 법을 배웠고 쌍둥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컸어요. 막내 은지는 엄마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랑 노는 거 좋아해요. 은지가 어린이집 선생님께 한 말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은서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잘했으니까요. 숨바꼭질도 하고 꽃반지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밥을 차리거나 빨래를 하거나 위험한 걸 막는 건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강민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밭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고추를 따고 깻잎을 수확하고 호박을 걷었죠. 여름엔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겨울엔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아이를 먹이려면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간식을 챙겼어요. 점심을 만들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죠. 오후엔 다시 밭으로 나갔다가 저녁 전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밤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어요. 은서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웃거나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꽃을 꺾어 머리에 꽂거나 때론 강민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끔 중얼거렸죠. 고마워요. 무엇이 고마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강민은 힘이 났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곁에 있으니까요. 그해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어요. 은서와 내 아이를 모두 데리고 갔죠. 손수레에는 장본 물건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아빠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막내 은지가 졸랐어요. 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 같이 하나씩 먹자. 구멍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였죠. 강민의 눈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트럭이 다가오는 게, 아이들이 서 있는 게, 손수레가 그 사이에 있는 게. 본능적으로 손수레를 밀쳤어요. 아이들도 밀쳐냈죠. 비켜. 그 순간 은서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은서는 아이들 쪽으로 달려가 내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아이들을 감쌌죠.
마치 방패처럼. 쾅! 트럭이 손수레를 들이받았습니다. 손수레는 튕겨나가 은서의 등을 쳤어요. 은서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엄마, 엄마.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은 정신없이 은서를 안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은서야, 정신 차려. 제발.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강민은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라.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몰랐습니다. 신을 믿지도 않았죠. 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가 아빠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강하잖아.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끌어안았죠. 내 아이가 아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강민은 벌떡 일어났죠.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요. 깨어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없으신 상태라고 들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강민은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겼고 밭일은 포기했죠. 은서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은서야, 일어나. 아이들이 기다려. 은지가 엄마 보고 싶대. 민준이도 울었어. 쌍둥이들이 엄마한테 줄 꼭 꺾어놨어.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을 걸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강민은 은서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작은 신음소리에 강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서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서야, 은서야, 나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어요. 이전에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죠. 또렷하게 뭔가를 인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서는 강민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당신이 제 남편인가요? 강민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장이었어요. 완전한 문장이었죠. 은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한 거였어요. 그래요. 나 강민이요. 당신 남편.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 손을 보고 강민을 다시 봤죠.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말이요? 네. 제가 꿈에서 봤어요. 4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들, 제 아이들이죠? 강민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은서는 자기 배를 만졌어요. 평평한 배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낳았구나. 4명이나.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이처럼 웃던 은서가 아니라 어른처럼 우는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강민은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왔고 검사를 했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뇌 손상 부위에 충격이 가면서 오히려 막혔던 부분이 뚫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강민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저 은서를 바라볼 뿐이었죠. 은서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몇 년도죠? 2008년이요. 2008년. 은서가 자기 손을 봤어요. 굳은 살 박힌 손을, 거칠어진 손톱을 봤죠. 제 마지막 기억은 1998년이에요. 저는 28이었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달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작은 손거울을 건넸죠. 거울 속 얼굴을 본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름이 생긴 얼굴,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군데군데 흰 머리카락. 10년이 사라졌네요.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시 강민을 봤죠. 당신은 저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강민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중매로 만났다는 것, 은서가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 결혼했다는 것,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은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어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뭔가요? 은서가 제 이름이 아니라면.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당신이 말하지 못했으니까. 나도 아무도 당신 진짜 이름을 몰라요. 은서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중얼거렸죠. 할인. 제 이름은 유아린이에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큰일이 시작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 유아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깨어났어? 하리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낯선 내 아이를 하지만 자기를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을 봤죠. 그리고 팔을 벌렸어요. 이리 와.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꼭 안았죠. 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 10년 만에 돌아온 아내는 더 이상 은서가 아니었어요. 유아린이라는 과거를 가진 누군가였죠. 그리고 그 과거는 분명 이 가족을 뒤흔들 폭풍을 몰고 올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태어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하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니, 변한다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려 했고 옷장을 열어보곤 한숨을 쉬었죠. 이게 다 제 옷인가요? 낡은 면바지와 티셔츠뿐이었습니다. 하리는 그걸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 속의 자신은 화려한 옷을 입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옷장엔 그런 옷이 하나도 없었죠. 강민은 미안했습니다. 뭐가 미안한지 정확히 말할 순 없었지만 그저 미안했어요. 돈 모아서 좋은 옷 사드리겠소.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녀는 옷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입었죠. 거울을 보는 하린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말을 더 잘하게 됐고 표정도 풍부해졌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웃지 않았어요. 때론 슬퍼 보였고 때론 혼란스러워 보였죠.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하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응. 엄마가 예전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 근데 너희들이 엄마 아기였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 말해줄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하리는 웃으며 들었지만 강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밤 하리는 강민에게 물었어요. 제 가족은 찾아보셨나요? 당신이 이름도 기억 못했으니 찾을 수가 없었소. 그럼 이제 찾아봐야죠. 유아린이라는 이름으로요. 강민은 망설였습니다. 무언가가 두려웠어요. 하린의 가족을 찾으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것 같았죠. 당신, 정말 찾고 싶소? 당연하죠. 10년이에요, 10년. 제 부모님이 저를 찾으셨을 텐데.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유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된 사람이 여러 명 있긴 한데요. 나이와 지역을 좁혀야 할 것 같습니다. 1998년 28살 광주 근처에서 실종됐을 거예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멈췄죠. 있습니다. 유아린 1970년생 1998년 3월 15일 교통사고 후 실종. 신고자는 직원이 말을 멈췄어요. 화면을 다시 보고 강민과 할인을 번갈아 봤죠. 신고자가 유태산 회장님이네요. 대한산업그룹 회장.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산업그룹.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강민은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이름이었죠.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제 아버지예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연락했고 확인 절차가 진행됐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틀 뒤 서울에서 전화가 왔죠. 유아린 양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모시러 가시겠답니다. 강민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내려왔어요. 둘은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죠. 무서워요.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간다는 게 무서워요. 저기 사람들은 다 늙었을 텐데 저만 시간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럼 안 가도 돼요. 여기 있어도 되고.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10년 동안 저를 찾으셨을 텐데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려야죠. 그럼 우린 강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강민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아이들도 함께 가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그때 둘은 몰랐습니다. 사흘 뒤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구례 산골 마을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세단 10대가 줄지어 들어왔죠. 마을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강민이네 집으로 가네. 차들이 강민의 집 앞에 멈춰섰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일제히 내렸죠. 그리고 중앙 차량에서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강민은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빗속에 서 있는 노인을 봤죠. 노인의 얼굴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린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린이 현관에서 걸어 나왔죠.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빗속에서 끌어안았어요. 노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늦었다. 괜찮아요, 아빠. 살아있잖아요. 강민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리는 이제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거였죠. 유 회장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같이 산 겁니다. 아이들도 봐도 되겠습니까?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안내했죠.
아이들은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하며 아빠 뒤에 숨었습니다. 유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너희가 내 외손주들이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세요? 그래. 할아버지란다. 처음 뵙는 할아버지. 유 회장은 아이들을 하나씩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을 봤죠. 서울로 함께 가주십시오. 사위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예우였는지 강민은 곧 알게 됩니다. 서울행은 이틀 뒤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 마을은 난리가 났죠. 강민이가 재벌 사위래. 거짓말. 은서가 재벌 딸이었다고. 10년을 산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서울 가서 잘 살겠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불안했어요. 왜인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 않았죠. 서울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민은 압도당했습니다. 대문만 해도 구레집 한 채 크기였어요. 정원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집은 궁전 같았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하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첫 가족 식사는 그날 저녁에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강민 가족과 유 회장, 그리고 할인의 언니 유서경 전무가 앉았어요. 서경은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강민을 보는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죠. 사위님,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농사를 짓습니다. 아, 농사요. 비웃음이 섞인 어조였어요. 강민은 참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서경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아버지, 이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친자 확인 서류요. 아이들이, 정말 할인 동생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죠. 친자 확인이 뭐예요? 서경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피가 진짜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거야. 내 엄마가 기억도 없을 때 낳은 애들이잖아. 진짜 우리 핏줄인지 확인해야지. 언니,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적 정리도 해야 해요. 농부 사위를 우리 가문 사람으로 등록할 순 없잖아요. 애들도 정리가 필요하죠. 정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경은 태연했어요. 동생아, 현실을 봐. 10년 동안 기억 잃고 산골에서 살았잖아.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게 내 인생이야.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가족? 저 남자는 동생이 정신 나간 걸 이용해서 결혼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만해. 유 회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서경아,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그룹 이미지 생각하세요. 막내딸이 농부랑 결혼해서 애 넷 낳고 산골에서 살았다.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들 앞이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앉아, 민준아. 강민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경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시고 구례로 돌아가세요. 위자료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할인이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쳤어요. 찰싹 소리가 울렸죠. 정신 차려, 언니.
나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난 죽었어. 서경은 뺨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위자료 준다잖아. 근데 그게 평생 우리 가족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지. 유 회장이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방으로 가라. 강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배정받은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강민은 아이들을 안았죠. 아빠,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 밤 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지키나? 절망 속에서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아무리 재벌가라도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밭도 없고 할 일도 없었죠. 손은 근질거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서경은 강민을 그룹 계열사 건설 현장에 배치했어요. 명목상으론 현장 관리 보조였지만 실제론 감시였죠.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거대한 타워 크레인 아래서 강민은 작아 보였습니다. 박 대리님, 여기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납품 계약서였죠. 강민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비료 주문서 읽듯이 한 줄 한 줄 꼼꼼히 봤어요. 이거 단가가 이상한데요. 네. 어디가요? 여기 철근 가격이 시세보다 30% 비싸요. 그리고 이 업체 들어본 적 없는데.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전무님이 직접 지정하신 업체라서.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함정이구나 라고. 하지만 서명했죠. 거부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농부가 재벌 임원의 결정을 뒤집을 순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어요. 불량 자재 납품 사건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감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강민도 그 자리에 불려왔어요. 동탄 현장에 납품된 철근의 30%가 규격 미달입니다. 이미 사용된 물량도 있어서 철거 후 재시공 불가피합니다. 손해액은 감사팀장이 숨을 삼켰어요. 2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유서경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죠? 박강민 대리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에게 쏠렸어요. 유서경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분이라 서류가 어려우셨나 봐요. 이해는 합니다만 책임은 져야죠. 강민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침묵했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수군댔죠. 농사꾼이 무슨 건설을 알겠어. 처음부터 무리였지. 유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민 씨, 할 말 있소?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죠. 검은색 양장 공책이었습니다. 구례에서 쓰던 농사일지와 똑같은 종류였어요. 이게 뭡니까? 유서경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거래 노트입니다. 강민은 공책을 펼쳤어요.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죠. 날짜, 업체명, 통화 내용, 방문 기록.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씨를 뿌린 날짜, 비료 준 양, 물 준 시간. 다 기록합니다. 안 그러면 땅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나쁜 농사꾼은 땅을 속이지만 땅은 결국 진실을 말하죠. 공책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3월 15일 납품업체 대표 김철수 씨와 통화. 전무님께서 직접 업체를 지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단가가 높아 재확인 요청했지만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진행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강민은 계속했습니다. 3월 22일 샘플 확인 요청. 업체 측에서 시간 없다며 거부. 4월 3일 첫 납품. 현장에서 유관 검수 진행했고 이상 징후 발견의 서면 보고했습니다. 답변 없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현장 사진. 4월 10일 두 번째 보고. 이번엔 직접 전무님 비서실에 방문했습니다. 현장 실무자가 과도하게 신경 쓴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유석영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강민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죠. 납품업체 대표와의 녹음 파일입니다. 어제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전무님이 직접 연락 오셨어요. 이 물량 맡으면 앞으로도 일 많이 주신다고. 단가는 높게 잡아도 된다고 하셨죠. 대신 품질은 대충 해도 된다고.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강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박강민이란 사람 잘못으로 몰아야 한다고. 서류에 서명만 받으면 나중에 다 그 사람 책임이라고. 재생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어요. 유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경의 얼굴은 창백했죠. 서경아. 아버지. 그건. 말해봐. 이게 사실이냐? 서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강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오래된 정비 기록이었어요. 1998년 3월 차량 정비 내역서. 할인 씨가 사고 났던 날 그 차량의 브레이크 정비 기록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정비소에 맡겨졌다가 정비 완료 전에 인수됐더군요. 유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인수했는데? 강민은 서경을 봤습니다. 유석영 전무님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사장님 증언도 받았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며 가져가셨다고. 그건 우연이야. 서경이 소리쳤어요. 할인이가 그 차 쓰고 싶다고 해서 빌려준 거라고. 브레이크가 고장인 줄 몰랐어. 그럼 왜 정비 기록을 숨기셨습니까? 사고 조사 때 차량 정비 이력 제출 안 하셨죠? 보험사에도 경찰에도. 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죠. 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경아, 회의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서경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동생을 찾았는데 내가 그랬던 거냐? 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제 가족을 지키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유 회장은 강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당신, 무서운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냥 농부입니다. 강민은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농부는 기록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거짓을 기록하고 땅이 뭘 필요로 하는지 기록하죠. 그리고 그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강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 10년 전에도 오늘도. 강민은 아내의 등을 토닥였어요. 당신도 날 살렸소. 10년 전 그 빈집에서 아이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보내주신대. 진짜 서울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강민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살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구례집은? 주말마다 가자. 밭도 돌봐야 하고. 나도 농사 배울래. 쌍둥이들이 소리쳤어요. 강민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만 지키겠다는 다짐을 지켰다는 안도감뿐이었죠. 한 달 뒤 유서경은 그룹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도 받게 됐어요. 할인 사고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죠. 강민은 정식으로 그룹 감사실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유 회장이 직접 제안한 자리였어요. 농부의 눈이 필요하오. 거짓을 가려내는 눈. 강민은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죠. 어느 주말 구례집에 내려갔어요. 밭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강민은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죠. 아이들도 따라왔어요. 아빠, 이거 뽑아? 그래, 조심해서. 아빠, 이건 풀이야, 채소야? 그건 깻잎이야. 조심해.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흙냄새가 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봤죠. 서울의 하늘엔 별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보였어요. 밤이 되면 쏟아질 것 같은 별들. 여기도 내 집이고 서울도 내 집이다. 할인이 마당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요. 지금 가오. 강민은 호미를 놓고 일어났어요. 손을 털고 아이들 손을 잡았죠. 집으로 걸어가는 강민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농부는 이겼습니다. 거짓과 싸워서가 아니라 진실을 지켜서. 그리고 그 진실은 가족이었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6명의 가족. 웃음소리와 밥 먹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빠, 내일 뭐 해? 은지가 물었어요. 내일은 서울 가서 할아버지 만나고 모레는 여기서 감자 캐자. 좋아.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은 할인을 봤어요. 할인도 강민을 보며 웃었죠. 10년을 잃어버렸지만 10년을 찾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아이와 굳은 살 박힌 손과 흙냄새로 증명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어요. 구례 산골 마을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이 가족을 놓지 않는다. 강민의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유서경의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 자매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어요. 강민은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죠. 할인이 물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소. 그냥 우리 가족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강민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언니요. 내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 원수를 만들면 그 원수는 평생 따라다니는 법이요. 할인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판결이 나던 날, 유 회장은 강민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석양빛에 물든 강물은 고요했죠. 서경이가 집행유예를 받았소. 유 회장의 목소리는 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잘 싸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내줘서.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유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평생 가족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키운 거였소. 돈을 벌어야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가족을 갈라놓더군. 창밖을 보며 유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서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소. 동생보다 똑똑하고 야무지고 강했지. 그래서 난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회사 일도 가족 일도. 그게 그 아이를 망친 거였소. 회장님, 하린이가 실종됐을 때 서경이가 제일 열심히 찾았소. 밤새 전단지 돌리고 경찰서 찾아다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가해자였다는 게 어떻게 믿겠소? 강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경 전무님도 외로웠을 겁니다. 뭐, 회장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썼던 거 아닐까요? 동생이 사랑받는 게 두려웠고 자기가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 회장은 강민을 봤습니다. 농부 사위의 눈엔 원망이 없었어요. 연민만 있었죠.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요. 그냥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외로우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그날 저녁 강민은 처음으로 서경을 찾아갔습니다. 한남동 본가에서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어요. 서경은 문을 열고 강민을 봤을 때 얼어붙었죠.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경은 야윈 얼굴로 차를 내왔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하다고. 할 생각은 없어요. 서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요? 할인이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강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전무님, 조카들 보러 올 생각 없으세요? 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모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압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민은 서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 노릇이나 하자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 미안하고 서로 불편해도. 그게 가족이니까. 서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왜 이렇게 착해요? 나한테 화내야 정상 아니에요? 화냈어요. 많이. 근데 화내는 것보다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강민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한 달 뒤 추석이었습니다. 강민 가족은 구례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유 회장도 함께 내려왔죠. 생전 처음 시골집에서 보내는 추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우리 방이에요. 아이들이 유 회장의 손을 잡고 집 안을 안내했어요. 낡은 기와집, 삐걱거리는 마루, 작은 방들. 유 회장은 신기한 듯 둘러봤죠. 여기서 10년을 살았구나. 엄마랑 아빠랑 우리 다 같이. 마당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강민의 부모님 사진을 놓고 절을 했어요. 유 회장도 함께 절했죠.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돌아가신 분들께 하는 인사였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송편을 빚었어요. 하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죠. 유 회장은 구경만 했습니다. 회장님도 해보세요. 강민이 권했어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은 다 서툰 거예요. 유 회장은 조심스럽게 반죽을 떼어냈습니다. 쌍둥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거 너무 커. 아, 그래? 이 정도? 아니야, 더 작아야 해.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쏟아졌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별들이었죠. 아빠, 저 별 뭐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북두칠성이야. 저기 국자 모양 보이지? 우와. 유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 서울에도 별은 있어요. 그냥 안 보일 뿐이죠. 강민의 말에 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안 보였던 것들이 참 많았어.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달빛에 비친 실루엣. 서경이었습니다. 언니. 할인이 일어섰어요. 서경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추석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이모 맞아요? 응. 그래. 이모, 송편 먹을래요? 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고마워. 강민이 자리를 권했어요. 서경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할인과 나란히. 미안해, 할인아. 언니,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할인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어. 두 자매가 껴안았어요. 유 회장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죠. 그날 밤 강민은 홀로 밭에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추밭이 고요했어요. 10년 전 처음 은서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몰랐지. 텅 빈 집이 두려워 선택한 결혼이 이렇게 될 줄은. 정신 나간 여자라고 수군대던 사람이 재벌 딸일 줄은. 내 아이를 키우며 재벌가와 싸우게 될 줄은.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될 줄은. 여보. 할인이 밭으로 걸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뭐 생각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다방에서? 응. 당신이 창밖 보며 웃던 거. 할인이 웃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소. 나는 기억하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여보. 나도 당신 덕분에 살았소. 앞으로도 같이 살아요. 당연하죠. 집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 회장과 서경이 아이들과 노는 소리였어요. 우리 잘했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포기 안 한 거요. 강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죠. 우린 잘하고 있어. 1년 뒤 강민은 감사실 고문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그룹 산하 농업법인 대표를 맡았어요. 스마트팜 사업이었죠. 시골 농부가 뭘 알겠어요. 여전히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뭘 아는지 알았으니까요. 동탄 사업장에서 구례까지 주말 농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사를 배우는 거였어요. 첫 참가자는 강민의 아이들이었죠. 아빠, 이거 심으면 돼? 그래, 조심해서 묻어. 언제 나와요? 한 달쯤 있으면. 기다려야 해.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강민은 웃었어요. 그래. 농사는 기다림이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 회장은 분기마다 구례에 내려왔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서경도 가끔 함께 왔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추수가 끝난 밭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강민과 할인, 내 아이 유 회장, 그리고 서경. 사진 찍을까요? 할인이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응, 가족 사진. 카메라를 세워놓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다들 밭 한가운데 모였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7명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유 회장은 눈을 감았고 은지는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서울집에 걸까요? 구례집에도 걸고. 둘 다 하면 되지.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민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었구나. 텅 빈 집이 두려워 시작한 결혼. 미친 여자라고 수군댔던 사람들. 10년의 기억을 잃고도 아이를 낳은 아내. 재벌가의 음모와 싸움. 그 모든 게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귀결됐어요.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해질녘 강민은 혼자 밭둑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할인이 옆에 앉았죠. 뭐 생각해요? 앞으로 생각 중이요. 앞으로? 우리 앞으로요. 아이들 크면 뭐 할까? 회장님 더 나이 드시면 어떻게 모실까? 서경 씨는 언제쯤 진짜 편해질까? 할인이 웃었습니다. 걱정이 많네요. 농부는 늘 걱정하는 거요. 비 올까? 가뭄 들까? 벌레 생길까? 그래도 농사는 잘 되잖아요, 매년. 당신이 있으니까요. 강민이 아내를 봤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여전히 텅 빈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을 거요. 나도요. 당신 없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과 조금 부드러워진 손이 만났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 먹어요. 지금 간다. 일어서며 강민이 중얼거렸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이 가족을 놓지 않는다. 나도요. 할인이 대답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석양이, 앞에는 불 켜진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이면 충분했어요.